해커스 공무원학원의 국경제학을 담당하는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우리 17년도 7급 지방직 시험 문제를 특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미 그 수리적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이미 여러 다른 시험에서 확인된 바가 있죠. 자, 그런데 특히 이번 그 지방직 문제를 통해서 뭐를 더 알 수 있었냐면 이제 우리 7급 시험 문제도 시중에 그 다른 유형의 문제, 가령 국회직이거나 아니면 CPA 문제급처럼 다수 문제가 유사 유형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히 17년도 전체적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어느 영역에서 나올 것이다 또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수리적으로 나올 수도 있음을 전제하시면서 시험 공부에 임해 주셔야 고득점이 돼서 합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사실 요소의 복병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반드시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부터 똘똘 풀이 강의 갑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아주 쉬우면서도 허를 찔렀던 그런 유형의 문제겠습니다. 자, 미국 국적 A가 한국에 살면서 5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대요. 자, 일단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미국 국적의 A에 의해서 한국에서 생산된 바가 5천만 원이니까 일단 이 5천만큼은 한국 GDP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국 소재 어학원에 연 500만 원을 지불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그 어학원에서 분명히 이만큼의 액수를 뭐 한 겁니까? 생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 분명히 500도 한국 GDP에 뭐 할 것이다?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총 GDP는 5,500만 원만큼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GDP와 함께 GNI, 국민총 소득을 볼 텐데,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낼 수 있느냐? 우리 미국 국적의 A가 받은 5천만 원은 한국의 GNI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한국 소재 어학원에서 이 미국적 A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지불한 500만 원은 분명히 한국 국민의 뭡니까? 소득이 될 수 있으니, 자, 우리 한국의 GNI는 얼마만 포함될 것이다? 500만 포함될 것이다. 그러니 두 교에 미친 영향의 차이. 자, 차이값 얼마입니까? 5,500에서 500을 빼니까 자, 5천만 원이다 라고 해서 몇 번이 정답이 된다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에 대한 옳은 것만 골라봐라. 자, 우리 시장 실패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죠. 따라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보면요, 공공재와 달리 외부성은 비배제 비경합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시장 실패다. 바뀌었죠. 자, 외부성과 다르게 공공재는 비배제 비경합성에 의한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죠. 통상 이런 지문을 넣은 이유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공유지 비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유지 비극. 그래서 공유자원의 문제, 공유지 비극과 그리고 공공재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자, 두 개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공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혜택을 줬기에 뭡니까? 의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그래서 양의 외부성을 야기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공유지 비극은 분명히 내가 뒤에 오는 사람한테 피해줄 의도로 미리 바닷속 물고기를 다 잡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피해를 줬죠. 그렇지만 의도성이 없었으니까 배상하지 않죠. 라고 본다면 음의 외부성이 생겼다. 그래서 둘 다 시장 실패 않는다 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재는 비배제 비경합이고요. 자, 공유재는 비배제는 맞지만 경합성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솔직히 니은선지는 출제자 의도는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흔히 보는 그런 문항은 아니죠. 어쨌든 요거 빼버리시게 되면
공공재는 비배제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특히 비배제성이 무임승차 심리와 관련되는 거니까 남한테 혜택을 주지만 돈을 못 받아서 양의 외부성을 발생시킴으로써 과소생산이라 시장 실패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선지는요, 각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면 시장 실패는 사회 전체의 우승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자, 좀 전에 말한 외부성을 얘기한다면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의도성이 없었으니까 혜택을 줬지만 대가 못 받고, 의도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줘도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전체 우승을 감소시킬 수 있지요. 그러니 디귿 역시 틀렸습니다. 몇 번만 답입니까?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번입니다. 사실은 기본 문제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술 진보가 있게 되면 동일한 자원으로도 생산량, 최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바깥으로 나가죠. 2번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인 것은 접선의 기울기, 바로 기회의 비용이 점차 뭐하기 때문이다? 체증하기 때문이다. 자, 3번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사회무차별 곡선과 가령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져서 한 점에서 접한다면 바로 최적 생산이 될 수 있죠.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의 오히려 외부는 어떻습니까? 불가능이죠. 내부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비효율이 되죠. 그래, 서로 뭐였습니까? 바뀌었죠. 몇 번 틀려 정답입니까? 4번 틀려 정답이다. 자, 우리 계속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독점기업 직면 시장 수요가 이렇다. 자,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20이다. 이럴 때 이윤 극대화 때의 생산량과 이윤의 크기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윤 극대화는 MR, MC를 전제한다면요. MR, MC를 전제한다면, 자, MC 일단 20이죠. 자, 나왔고요. 그 다음 MR은요. 자, 수용성과 절편은 같고 기울기 2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Q는 넘어서 10이죠. 그러니 Q는 얼마 나온다?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윤을 이제 구해 보실 텐데, 자, 이윤은 총 수입에서 무엇을 뺨으로 계산합니까? 총 비용을 뺨으로 계산하는데, 자, 총 수입은 P 곱하기 Q죠. 자, 우리 Q 얼마 나왔습니까? 5 나왔습니다. P는요, 요 Q를 수요 곡선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25. 따라서 5, 25, 20, 125의 총 수입이 나옵니다. 자, 총 비용은 사실 이제 평균 비용에다가 수량 5를 곱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평균 비용이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뭐만 주어져 있습니까? 보다시피 분명히 20이라고 하는 20이라는 한계 비용만 주어져 있죠. 그래서 한계 비용이 20으로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솔직히 이제 이 문제 출제하실 때 고정 비용은 없다는 전제를 뒀더라면 더 좋았겠죠. 자, 고정 비용이 없다는 전제를 둔다면 한계 비용이 20일 때 평균 비용도 뭐일 것이다? 자, 20이다. 그래서 곱하기 5를 통해서 100이 나오니까 빼서 얼마로 나온다? 25로 나올 수 있다. 사실 이제 이 문제에서 그래서 고정비용이 없다는 전제를 둔다고 한다면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답이 되고요. 자, 우리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기본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요함수가 우하향 직선일 때 옳은 것은, 자, 필수제에 비해서 사치제는 탄력도가 1보다 크죠. 따라서 비탄력적입니까? 오히려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죠. 틀렸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를 때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는 것으로서 소비자 입장의 총 지출도 역시 최대가 됩니다. 몇 번 답입니까? 2번.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곡선의 어느 점에서나 측정하더라도 같다? 모두 우하향 직선일 땐 다르죠? 역시 틀렸습니다. 4번. 수요 곡선의 임의의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곡선 기울기 역수로 계산된다. 자, 여러분들
저의 그 탄 원곡 작전을 따진다고 한다면요. 우하양 직선의 탄력도 어떻게 구합니까? 자, 분명히 원점에 기운 원점 기울기를 이 직선의 곡선 기울기로 나눈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 탄력도는 뭐로 구할 수 있느냐? 원점 기울기를 곡선 기울기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곡선 기울기의 역수에다가 원점 기울기를 뭐하라? 곱해야만 구할 수 있죠. 이 원점 기울기는 그 점에서 원점이 이은 그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기울기 역수에다가 원점에서 그 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의 곱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4번 역시 잘못입니다. 자, 몇 번만 답입니까? 1번만 답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솔로 모형은 빈출이죠. 자, 옳지 않은 것. 자, 솔로 모형은 지속적 경제 성장은 지속적 기술 진보만이 가능하죠. 그러니 지속적 기술 진보 없이 지속 성장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부터 먼저 봅니다.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소위 수학 체감을 전제하는 그러한 1차 CD를 전제하고, 자, 외생적 기술 진보를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죠. 자, 그리고 정상 상태 균제 상태에서는, 자, 우리 기술 진보가 없다고 전제했었을 때 정상 상태에서는, 자, 1인당 경제 성장률이 얼마로요? 0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의 변화가 영향 미칠 수가 없죠. 자, 또 하나는요.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썼습니까? 자, 우리 분명히 그 1인당 경제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율을 뺀 값인데 또 하나 경제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과 같다고 보죠. 이거는 1인당 경제 성장률이고요. 자, 따라서 이게 같다고 보니까 같기 때문에 얘가 얼마 된다? 0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솔로 모형의 균제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이 같기 때문에 1인당 경제 성장률은 0이 된다. 그러니 인구 증가율이 변화하더라도 1인당 경제 성장률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따라서 1번, 2번, 3번 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은 자본 축적만으로 지속 성장 가능하지 않죠. 따라서 4번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빈출 문제고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고민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장기 평균 비용 LAC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작아질 때, 즉 우하향의 모습을 보일 때 뭐 하는 겁니까? 규모, 경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장기 평균 비용 LAC가, 자, 최소점 좌측에서 우하향 모습입니다. 여기가 바로 뭐였습니까?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은요, LAC를 구한 다음에 LAC의 미분값, 그 값이 무슨 부호가 되는 겁니까? 음수의 부호가 나오게 하면 바로 규모 경제를 보이는 그런 영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LAC를 먼저 잡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럼 LAC를 잡으려면 비용 곡선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보겠습니다. K가 1로 되어 있고, 자, K가 1입니다. 따라서 요 생산함수에서 요게 1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Q는 막바로 루트 LK에서 K가 1이 돼버리니까 루트 L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총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임금의 L 곱하고요, 임대료의 K 곱하게 되면, 자, 우리 임금 얼마 나왔습니까? 1원. 따라서 이건 L만 남아요. 그 다음 R이 얼마요? 9원. K가 1이니까 9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총 비용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L의 값은 양변 제곱하면 Q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 자, 총 비용은 Q 제곱 더하기 뭐로 쓸 수 있습니까? 9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총 비용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자, 총 비용을 Q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LAC는 Q 나누면 Q 더하기 Q분의 9가 됩니다. 자, 요 직선이 우하향이 되는 영역을 잡으려면
미분했을 때 그 값이 음수가 나오는 영역을 잡으면 됩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요 1이죠. 자, 요거 미분하면요, 자, 요거 미분이 좀 어렵죠. 자, 이거는 9 곱하기 q의 마이너스 1승인데 요거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 9 그대로 있고요. 자, q가 또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거는 q 제곱분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요 값이 미분값입니다. 이게 음수가 되는 영역이 뭐라고요? 자,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영역이죠.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양변에 제곱하면 q제곱, 자, 이거 1 두고 넘기면 q제곱분의 q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 1이 지금 갈 수 있으니까 q제곱은 이겁니다. 자, 이거 넘기게 되면 q제곱 빼기 9가 돼서, 자, 우리 이거, 자, 우리 2차 방정식 불듯이 할 수 있죠. 따라서 q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뭐 하면 됩니까? 작으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런데 생산량이 음수 영역은 없으니까 0과 3 사이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바로 몇 번 답이 되는 겁니까? 1번 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문제는 처음 보이는 그런 유형인데, LAC의 음수 영역을 잡는 것, 그러니까 LAC가 우항 영역을 잡는 것, 이거는 미분했을 때 음수가 되는 영역으로서 자, 아주 난이도가 좀 높았던 그런 문제에 속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언급했던 문제가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했던 기본 공식만 하셔도 정말 빠르게 풀 수 있는데, 1번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는 이거 실업자입니까? 취업자라 했습니까? 취업자라 했었죠. 요거 답입니다. 1번 실망 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에 포함되니까 2번은 맞습니다. 3번 자,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좋아지면 고용률을 알 수 있다. 처의 공식 이거 아닙니까? 고실경, 그죠?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하면 바로 고용률 알아요. 3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서도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정하다. 실업률이 높아진다. 자, 빼는 값이 커지면 전체가 뭡니까? 줄겠죠? 그러면 얘 일정할 때 고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거 다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아서 몇 번이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9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사실 이제 9번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선 만만치 않았던 문제 유형일 거예요.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이제 제한된 시간에 푼다?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죠. 뭐 반응 곡선 구한 다음에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사실 이거는 복점기업 A, B니까 각각의 이윤극대화 조건이라고 하시면 돼요. 즉, 자, A 측면의 MRA와 MC와 일치시키고 B 측면의 MRB와 MC 일치시켜서 여기서 뭘 하면 된다? 구하면 됩니다. 물론 각각 다 MCA에 빠졌네요. MCB. 그래서 MR과 MC가 같게끔 만들면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각각의 MC는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A 기업은 여기 10입니다. MC. B 기업은 얼마입니까? 여기 15죠. 따라서 우선 A 기업을 먼저 구한다고 한다면요. MCA는 10으로 금방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뭐만 구하자? MRA만 구하자. 이게 어렵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B 기업도 구한다고 한다면 자, MCB 15로 금방 나오는데 이 경우에 MRB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이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MRA를 구하기 위해서 맨 먼저 총수입 TRA, A기업의 총수입을 구해서 여기서 뭐 합니까? 미분해서 MRA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원천적으로 총수입은 어떻습니까? 자, 가격에다가 수량 곱하는 거죠. 근데 가격은 주어졌어요. 여기요. 50 빼기 5Q. 자, 그래서 50 빼기 5Q가 주어진다. 그리고 자기의 수량이니까 QA라고 할게요. 근데 이 Q에는 전체 수량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QA, QB로 뭐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TRA가 됩니다. 그러니 계산 자체가 워낙 뭐해집니까? 복잡해지죠. 자, 일단 요거 이렇게 곱하게 되면 50QA 나오고요. 그 다음 요거랑 요거 곱하면 자 5QA의 제곱이 나옵니다.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5QA QB가 주어지게 되죠. 자, 이게 뭡니까? TRA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미분하죠. MRA입니다. 자, QA에서 미분하면 여기 얼마요? 50. 여기는요? 자, 520 QA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5 QB가 되죠. 자, 요거랑 누구를 일치시킨다고요? MCA. MCA 얼마입니까? 10이 나오죠? 요거요. 요 두 개를 일단은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 푼다고 한다면 TRB를 구합니다. 자, PRB도 P 50 빼기 5Q인데 Q는 QA, QB의 합이라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곱하기 누구요? QB. 이래야 TRB가 나오죠. 자, 전개하시면 자 50 QB. 자, 여기요. 5 QA QB. 요거는요. 마이너스 5 QB의 제곱. 자, 여기서 뭘 구합니까? MRB를 구하자. 자, QB에서 미분하면요. 50 빼기 5QA 남죠? 여기는요. 10QB가 남습니다. 자, 이거와 누구요? MCB가 같아서 요거 15 나왔었죠? 여기에서 또 역시 식이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한 식을 한번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면요. 자, 여기서 10을 넘겼습니다. 40이요. 빼기 여기 40 넣어 40입니다. 10QA 나오고요. 빼기 5QB가 나와서 0이 된다. 자, 이거 5로 나누면 8, 5, 40이죠. 자, 5 나누면 2QA죠. 이거는 QB 0이 됐습니다. 자, 요 식과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 넘기면 35죠. 빼기 5QA 빼기 10QB 0이 나왔습니다. 5로 하면 7, 5, 35 QA 2QB 0이 되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 보세요.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각각 얼마 나옵니까? 3과 2. 그래서 이제 자, 역대입을 한번 해드릴게요. 3, 2. 자, 3, 2,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나오죠? 역시 3과 2. 자, 4 나오고 4, 0 나오죠? 그래서 연립해서 푸시게 되면 뭐가 된다? 3, 2가 나온다. 참고로요. 직접 연립해서 푸실 수도 있고 막판에는 이렇게 역대입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A는 3, B는 2가 나와서 몇 번 답입니까? 3번 답이었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었겠는가? 자,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이 문제는요. 뭐 우리 이제 인강 수강생들은 이게 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학원에서 매일 아침 화목 매일 아침에 수리적 문제를 계속 풀어주는 코너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문제가 똑같이 해서 똑같이 적중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별표까지 쳐가지고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못 푼다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프죠. 분명히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같이 다뤄드렸었고 양식 똑같아요. 자, 지금 수학적 느낌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렇게 긴 풀이 과정이 있을 테니 낼 수 없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낼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 짧게 풀어드리는 문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제가 적중시켰고 하지만 역시 이런 문제에 틀린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 이게 참 더 많이 제가 잔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번 문제는요. 지난 국가직에서도 이런 유형이 선보였었는데 이제 완전히 대세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자, 우리 기존에 우리 7급에서는 이런 방식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뭐 CPA라든지 우리 국가직, 국회직 또는 감정평가사 등의 문제에서는 다수가 출제됐었지만 우리 7급은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올해 17년도 국가직에서 선을 보이더니 바로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자, 먼저 두기간 소비 선택 모형이다 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초점이에요. 첫 번째, 자, 우리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최적 소비라고 했지만, 자, 우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 기울기가 같게 만드는 거 하나. 두 번째, 예산선 자체를 만든 다음에 두 개를 연립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자,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서 예산선 기울기를 구한다고 한다면, 자, 일기 소비, 자, 우리 이기 소비는 1 플러스 R로 할인하죠. 그 다음에 소득은 Y1, 역시 이기 소득은 1 플러스 R로 뭐합니까? 할인합니다. 제 두 개 더한 거, 요 소비 총액과 소득 총액이 같은 거, 자, 이게 바로 예산선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우리 이제 볼 것은 이러한 예산선과,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자, MRS, 자, XY 대신에 C1, C2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뭐하라? 구하라. 자, 이거의 기울기, 자, 그리고 예산선의 기울기 두 개 뭐 하는 겁니까? 일치시키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먼저 얘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하면 MRX XY, MRX C1, C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MU C2분의 MU C1으로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요거를 구한다라는 거, 사실 이제 빠르게 푼다고 한다면 지그재그 법칙에 따라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정확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C2로 미분한다. 자, C2로 미분 얼마 나왔습니까? C1. 그 다음 C1으로 미분한다. 뭐 나왔습니까? C2. 자, 요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예산선식에서 뭐 잡을 수 있습니까? 기울기 잡아야 되는데 기울기 어떻게 해요? 여기 C2만 남기고 넘기면 C1이고요. 이거 넘어가면 1 플러스 R이 분명히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과 같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식. 요거 하나랑 요거를 연립하면 문제 풀 수 있죠. 자, 요거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C2는 뭐라 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R 그리고 C1이다 라고 잡을 수 있죠. 자, 요 식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식 자체에 뭘 대입하느냐? 1 플러스 R 곱하기 C1, 1 플러스 R 그리고 C1을 대입하면 요거 없어지면서 얼마 돼요? 2C1이죠. 그래서 2C1은 자, Y1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Y2로 식을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겠다. 사실 여기서 Y1 값이 주어졌죠? Y1 얼마입니까? 100으로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 Y2 얼마입니까? 121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 2잘 R은 10% 0.1이죠. 따라서 요 값은 1.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Y1 값 주어지고 Y2 주어진 상태에서 자, 2자 1도 주어졌으니까 요거 나누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121을 1.1로 나눈다.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얼마 됩니까? 요거 11, 1. 자, 따라서 얼마 나와요? 110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 110과 요거 100을 더하면 210이 될 테니, 자, 이 C1이요. 그래서 C1은 얼마가 된다? 105가 된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값 자체를 C1, C2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C1은 105가 나오고요. C2는 115.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C1은 105로 구했고요. 자, C2는 요 자리에 대입하면 되죠. C1 105에다가 요거 1.1 곱해서 계산하시면 115.5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계산을 해냈어요.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계 대체율과 1 플러스 R이 일치할 때의 최적 소비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예산선 기울기와 한계 대처 일치할 때 최적 소비 당근입니다. 그 다음 1기보다 2기의 소비를 더 많이 한다. 1기 105, 2기 115.5니까 이쪽이 더 소비 더 많이 하죠. 당연히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1기의 이 소비자는 저축을 한다. 자, 이게 중요하죠. 분명히 1기 소득 Y와는 얼마를 해놨습니까? 100이에요. 100. 100밖에 없는데 소비를 105를 한다? 자, 근데 저축 됩니까? 안 되죠. 이만큼 차입을 했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저축이 아니라 차입을 했었겠죠. 따라서 분명히 뭐 한 겁니까? 3번 틀려 정답이고요. 자, 우리 4번 보시게 되면 유동성 제약이 발생하면, 자, 이 유동성 제약이 뭐냐? 유동성 제약은 차입 제약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어디에서도 돈을 뭐 할 수 없다? 빌릴 수 없다. 그럼 차입 제약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금 소득이 100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105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만큼을 빌렸다는 거죠. 이걸 빌릴 데가 없다. 소비 뭐합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4번은 당근 맞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 틀려 정답입니까? 3번 틀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옳지 않은 건 3번이죠. 자, 이 패턴은 이제 100% 완전 우리 7급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문제 11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쉽게 푸셨겠지만 드디어 통화승수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통화승수는 현금 예금 비율 K값이 주어져서 나왔지 지금처럼 현금 통화량 비율로 묻지 않았는데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현금 통화량 비율이 있을 때 통화승수는 CG 1-C분의 1이죠. 자, 따라서 현금 통화 비율이 0이니까 C값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서 지급 준비율이 0.2니까 0.2는 10분의 2, 5분의 1 역수치하면 5가 나오죠. 따라서 통화승수는 5가 됩니다. 자, 우리 정말 많이 예상을 했던 문제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분명히 번원통화 100이 공급됐으니까 통화승수 5 곱하면 500만큼의 통화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가볍게 2번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2번 문제 러너 지수가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 문제도 이제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 아래 최근에 저희가 이제 관련 문풀반에서 같은 내용을 한번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 러너 지수는 어떻게 합니까? 러너 독점도로 얘기에 대해서 가격과 한계 비용 차이값을 가격으로 나누는 값이죠. 따라서 우리 P만 구해내면 되는데 자, 우리 독점은 MRMC에서 구하는 거죠. 자, MR 얼마 나옵니까? 자, 우리 요구할 때 낚아서 여기 P 쓰고 Q 써서 해야 되겠죠. 절편은 같고 기울기 2배니까 2Q가 나옵니다. 2Q 나오고요. 그 다음 MC는 자, 가볍게 얼마 나왔습니까? 20이죠. 따라서 넘기면 80 나오고요. 이게 2Q 나오는 거니까 Q는 얼마 나옵니까? 40이 계산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것은 4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40 되기 위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60이죠. 따라서 요 식의 대입 가볍게 해보면요. 60분의 60. 자, MC는 얼마였습니까? 20. 따라서 60분의 40 나와서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제가 그런 판단해요. 7급 경제는 수학적 마인드의 문제를 도외시하면 아예 합격을 바랄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완전 올해는 진짜 흐름이 기존의 그 CPA나 국회직 문제처럼 또는 감정평가서 문제처럼 수리적 느낌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정답 3번이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13번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외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이게 좀 오답이 많더라고요. 최종 생산물의 가치다. 또 부가가치 합계다. 당연하죠. 자, 중요한 거 중간 투입물은 뭐 한 겁니까? 빼야죠. 당연히 4번 답인데 아마 이 부분 3번이 뭔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는 적어도 생산 측면에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 측면의 GDP. 3번은요. 분배 측면의 GDP. 자, 그리고
지출 측면의 GDP로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3면 등가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처럼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자, 4번이 틀렸죠? 정답이고요. 자, 우리 이제 14번 문제.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예상된 문제 그대로 나왔고 직전 우리 학원 모의고사에서도 유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승수가요. 이제 단순하게 나오지 않는다. 드디어 한계 수입 승수까지 동원되면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 오리지널 승수는요. 1-1 1-d. 자, 빼기. 여기 뭐예요? 유발 투자죠? 플러스 한계 수입 승수다. 자, 먼저 C. 한계 소비 성향 0.5 조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액세니까 여기는 좀 정액세니까 T는 0이라서 얘는 없어졌죠. 자, 유발 투자 개수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한계 수입 성향 0.3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빼면 0.5, 0.3, 0.8이죠. 자, 0.8은 10분의 8, 5분의 4니까 역수하면 4분의 5가 됩니다. 4분의 5는 1.25가 됨으로써 자, 승수가 분명히 1.25로 개선되고요. 자, 우리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니까 정부 지출 승수 1.25 납니다. 자, 얼마만큼 늘렸습니까? 100에서 200으로 100만큼 늘렸으니까 곱하면 되는 거죠. 125만큼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자, 우리 이제는요. 진짜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강조했던 문제고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정답 125 2번이고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도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풀이 비법이 있는데 자, 우선 지금 이제 뭘 물었습니까? 자, 우리 이윤 극대화를 묻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가격 수용자인 자, 기업의 비용 함수는 이렇다. 자, 판매 가격이 85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할 때 생산량과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지금 문제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잠시 한번 우리 주목해 줄 것이 아마 15 문제가 뒷면 왼쪽 하단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간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부족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요거 그림을 잽싸게 그리면 적어도 생산자 잉여를 빨리 구하실 텐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오래 계산이 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 공간 우리 문제 그 공간에 조금 나오는 공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에서 뭐를 잡아야 되느냐? 우선 이윤 극대화 조건 뭘 잡습니까? P는 MC를 잡아야 되겠죠. 우리 주어진 게 가격 수용자니까 이거 프라이스 테이커 완전 경쟁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가격 85로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뭐를 그려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바로 MC를 구해야 되는데 MC 자, 한번 구해봅시다. MC 얼마 나옵니까? 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5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가 앞으로 나오면서 40분의 1 Q가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취지예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먼저 여기 분명히 제가 좀 전에 가격 85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재화의 판매 가격이 85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MC 곡선 자체의 Y쪽 절편이 5니까 여기 이제 5라고 잡으면요. 그래서 기울기 40분의 1로서 자, 우상향의 MC 곡선을 그릴 수 있죠. 자, 그래서 MC는 5 더하기 뭡니까? 40분의 1 Q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를 계산해 내야 됩니까? 자, 생산량을 일단 뭐 해야 됩니까?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MC 곡선과 가격이 만나는 요 포인트니까 자, 요거 얼마로 주면 됩니까? 85로 주면 되겠죠. 자, 넘기면 얼마 나옵니까? 80 나오고요. 자, 40분의 1 Q니까 Q는 3200이 나와요. 그러니 이 값은 3200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생산량은 3200이고요. 자, 우리 생산자잉여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지만요. 이 경우에 생산자잉여는 요 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실 요 그림만 잽싸게 그린다고 한다면 요 면적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80이죠.
자, 요거 3,200입니다. 자, 두 개 곱해서 얼마합니까? 2분의 1 해야 되죠? 따라서 3,200에 80 곱하지 말고 40을 곱하면 동그라미 3개 나오고요. 4, 2, 8, 4, 3, 12. 그래서 12만 얼마 나옵니까? 8,000. 자, 몇 번 답이요? 3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하나만 그리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형적인 기출 문제고요. 자, 우리 15번 풀었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아마도 뒷면에서는요. 요 16번 문제를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레온티에프의 역설의 상황만 잘 기억한다고 한다면 별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요, 헥셔 오린 정리에 의한다고 한다면 어때야 돼요? 자, 분명히 미국이란 나라는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자본 집약제를 뭐 할 것이고 수출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노동이 상대적으로 뭐 하는 거니까 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 노동 집약은 수입할 것이다. 이게 헥셔 오린 정리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헥셔 오린 정리에 따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니까 그러니 자본 집약적 제어를 수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노동 집약적 제어는 수입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한 겁니까? 레온티에프의 역설이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레온티에프가 이거와 반대로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미국은 자본 집약제를 오히려 뭐하고 있다? 수입하고 있고 노동 집약제를 오히려 뭐하고 있다? 수출하고 있다. 라고 함으로써 뭔가 달라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를 뭐라 불렀습니까?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미국의 수출제가 자, 헥셔 오린이 말한 것과 다르게 노동 집약제가 수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입제는 역시 노동 집약제가 아니라 자본 집약제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동 집약제는 어떻습니까? 자본 집약도가 자본 집약제보다 낮겠죠? 예, 따라서 3번은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 얘기로 예측했었는데 레온티에프가 요렇게 뭐 한 겁니까? 얘기한 걸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라 한다. 그러니 수출제의 자본 집약도가 수입제의 자본 집약도보다 오히려 뭐 한 거예요? 낮은 현상인 거죠. 그래서 수출제의 자본 집약도가 수입제 자본 집약도보다 낮은 현상. 이걸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요 용어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인당 자본장 비율. 자본장 비율은 노동자 한 명이 갖고 있는 노동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노동 장비,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이 선진국인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낮았겠습니까? 이거 높았지요. 자, 분명히 노동 장비는 1인당 근로자들이 갖고 생산하는 그 노동 장비는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2번이 뭐 한 겁니까? 틀려서 정답이 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이렇게 역설을 이야기한 다음에 자, 어떻게 이거를 레온티에프가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걸 갖고 얘기해요. 노동 생산성. 자,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훨씬 많고 노동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은 훨씬 높다. 그 노동 생산성 높은 거에 대해서 제품의 성수 단계, 인적 자본, 천연 자원 이 모든 거를 다 고려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노동이 뭐한 것이다. 더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상대적으로 자본이 많고 노동이 적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노동 생산성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근로자가 다른 나라의 근로자보다 뭐 3명분, 4명분, 5명분 등등의 1당 3, 1당 5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동의 질이 높은 거죠. 노동의 질이 높은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2번으로 설명한 겁니다. 노동 장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노동의 질이 높아서 노동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몇 번이 틀린 겁니까? 2번이 틀린 거죠. 다시 한번 스토리로 얘기하겠습니다. 헥셔 오린 정리에 의하면
미국은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본 집약제를 수출해야 됩니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뚜껑 열어봤더니 반대더라. 즉 오히려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고 있고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시게 되면 수출자가 오히려 노동 집약자가 되기 때문에 이쪽의 자본 집약도가 더 낮은 거죠. 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유를 설명해 봤더니 바로 1번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더니 미국의 1인당 자본장 비율, 노동 장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명히 노동이 뭐하더라도 풍부하지 않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걸로 좀 본다. 그래서 설명을 했다. 바로 레온티에프의 역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고요. 자, 17번입니다. 아마 이제 이 문제도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용어가 무이표 채권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쉽습니다. 자,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기간을 1년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채권 가격에 1 플러스 시장 이자를 곱하고요. 그다음에 액면가에다가 1 플러스 2표 이자를 곱하면 좌우가 같아지죠. 이건 이제 1년을 전제했었던 저만의 비법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시장 이자율이 상승한다. 얘가 상승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가는 통일화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1번 무이표채. 자, 우리 무이표채는요. 2표의 이자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표 이자율이 0인 경우입니다. 이게 0인 경우예요. 그럼 1만 남았죠? 이거 고정이에요. 이게 올랐습니다. 얘 뭐합니까? 당연히 떨어져야죠. 한 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와 함께 2번 2표채는 분명히 2표 이자율이 플러스 값이죠. 자, 그런데 2표 이자율이 플러스지만 이게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그대로 있고요. 이게 오르면 얘는 당연히 뭐한다? 하락한다. 너무 당연한 문제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실효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은 민감하게 변화한다. 자, 우리 이제 요 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분명히 채권의 현재 가치 요렇게 계산되는 건데요. 문제는 요 상태에서 우리 이제 뭘 보는 거냐면요. 액면가가 분명히 일정하다. 요거 일정해요. 자, 이제 그런데 R이 뭐 하고 있으면 점차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상승하는데 이게 기간이 길게 되면 점차 N승을 하기 때문에 얘가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와 반대인 채권 가격은 점점 가파르게 뭐합니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채권 가격은 길수록 민감하게 변한다. 당연히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4번에 보시면 무이표채 가격 위험은 장기채보다 단기채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가격 위험이라는 것은 채권 가격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단기채가 더 크냐 이런 조건일 때, 자, 우리 이 식에서 이제 보신다고 한다면, 자, 단기는 기간이 짧아요. 자, 그런데 짧은 기간일수록 이게 오르면 물론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시장 이자율이 이제 상승했을 때 그만큼 기간이 기니까 할인되는 값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표 채권, 무이표 채권의 무이표채의 채권 가격은 훨씬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 단기채보다 오히려 장기채가 그 위험이 더 뭐한 겁니까? 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보신다고 한다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자율 상승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얼마 안 될 수 있는데 기간이 길게 되면 우리 이 공식에 의해서 봤을 때 이게 커지기 때문에 이게 올랐었을 때 이게 뭐 할 수 있으면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 장기일수록 단기채보다 장기채가 오히려 가격 위험은 더 크다. 자, 그래서 몇 번 틀렸습니까? 4번이 틀렸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간을 오래 두게 되면 그만큼 채권 가격이 뭐합니까?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 위험이라고 하는 가격 떨어질 위험은 자, 단기채보다 장기채가 더 크다가 맞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8번 문제입니다. 아마 이제 18번 문제도 사실은 사례를 들어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처음에 좀 어려웠던 문제일 겁니다. 제가 한번 사례 한번 잡아봤어요.
자, 5천만 원 미만은 소득세 내지 않고요. 5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 공제한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 20% 소득세를 납부한다. 자, 이런 문제네요. 그런데 최종 소득은 소득에서 소득세를 뺀 값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간단히 요거 한번 만들면요.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소득이 3천이다. 5천 미만에 세금 없죠? 그런 최종 소득은 세금을 빼서 나오는 것인데 없으니까 3천. 그 다음 4천일 때 똑같죠? 5천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6천은 분명히 어떻게 계산해요? 자, 우리 6천은 세금, 조세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 즉 1,000만 원에 대해서만 20%니까 200의 세금이죠. 그럼 최종 소득은 빼서 나오니까 5,800이 됩니다. 자, 우리 7천을 가정한다면, 자, 우리 2천이 초과했으니까 20%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400 나오죠. 그래서 빼면 6,600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소득에서 최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자, 우리 여기까지는 3,000분의 3,000, 4,000분의 4,000, 5,000분의 5,000 똑같죠. 1이죠. 자, 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 조세 없으니까 0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에서 최종 소득 차지한 비중이, 자, 우리 6,000일 때 어떻습니까? 자, 우리 6,000분의 5,800 대략 0.97. 자, 7,000분의 6,600 대략 0.94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는요. 0.03에서 0.0으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1번 소득 대비 최종 소득의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자, 보시게 되면 5천 미만은 똑같아요. 이때만 감소합니다. 그러니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고소득자의 최종 소득이 저소득자의 최종 소득보다 작을 수 있다. 자, 보다시피 그럴 수 없어요. 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소득 증가에 따른 최종 소득의 증가분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 소득 증가에 따라 최종 소득의 증가분이, 자, 분명히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걸로 한다면 1,000씩 지금 일정하죠. 자, 그런데 소득이 5천 이상일 때는 800씩 뭐합니까? 역시 일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라고 볼 수 없죠. 예, 틀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이 정답인데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의 소득 대비 소득세 납세 비중 이거죠. 소득 대비 조세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지느냐. 분명히 5천만 원 이상이라고 줬으니까 이거 볼 필요 없죠. 이거 보면 되는 거죠. 자, 분명히 뭐합니까? 0.03에서 0.0으로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조세 정의사 당연한 거죠. 따라서 몇 번 답입니까? 4번. 자,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역대입을 통해서 보시면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예,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우리 19번 보시게 되면 자본 이동이 불완전하다. 자, 우리 ISLM BP 모형을 전제한다면요. R, Y. 자본 이동 이제 불완전입니다. IS, LM. 자, 그리고 불완전이기 때문에 수평은 아니죠. BP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변동환율 제도고요. 그다음 확장 재정 정책.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IS의 무슨 이동입니까? 우측 이동이 되겠죠. 우측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이자 수입 노리고 외자가 뭡니까? 마구마구 막 들어옵니다. 따라서 환율이 뭐하게 됩니까? 하락하게 되죠. 자, 환율 하락하게 되면 순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IS가 다시 뭐합니까? 후퇴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BP도 뭡니까? 좌측 이동하죠. 따라서 이거 내려오고 이거 내려오면서 대략 요 정도 포인트에서 뭐 할 수 있다? 만난다고 한다면 여기 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R은 뭐하고? 상승하고 Y는 증가하는 그런 결론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보다 크고 이자율도 높죠. 자, 이거 우리 22개 그래프로 보는 공부에서 이미 다 완벽히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답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드디어 환급률이 나왔습니다. 이 환급률이 나왔는데 자, 이제 이런 식의 문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낯설지요. 우리 환급률은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상태로서 자본소득 분배율과 저축률이 뭐한 겁니까? 같은 상태다. 자, 우리 여기서 요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1인당 총생산함수 분명히 Y는 1인당 산출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총생산이지만 1인당 총생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자본소득 분배율 50%를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것인지 바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1인당 Y는 자 K 2분의 1승 루트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총 생산함수 1인당이 아니라 자, 바꿔본다고 한다면 L을 곱하면 됩니다. 자 L을 곱하면 원래 이제 이 자체 값이요 L분의 라지 Y에서 된 것이니까 L을 곱하면 전체 Y가 되죠. 따라서 L을 곱하면 전체 Y가 됐습니다. 자 얘도 L을 곱할게요. 자 그러면 L이 됐습니다. 그런데 K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L분의 라지 K이기 때문에 이 L이 들어가려면 루트 L 제곱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 요거 하나 없어지면서 여기 없어지죠. 따라서 뭐로 바뀝니까? 루트 LK로 바뀌면서 이것은 자 라지 Y는 L 2분의 1 K 2분의 1로 바뀔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요거 지수 뭐예요? 노동소득 분배율이죠. 요 2분의 1 뭡니까? 자본소득 분배율이죠. 그래서 요 2분의 1이 바로 자본소득 분배율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몇 퍼입니까? 50%. 자 우리 황금률 상태에선 자본소득 분배율과 저축률이 뭐라 했습니까? 같다고 했었죠. 똑같이 50%다. 요거만 잡아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축률 50%일 때가 황금률이다 라고 우리 이제 이 그림이 주어졌는데 현재 정상 상태, 균제 상태에서 저축률이 40%예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직 황금률에는 미흡한 거죠. 자 이제 우리 굳이 황금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제 이런 그림을 항상 그려보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요렇게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1인당 총 생산함수고요. 자 여기는 저축함수 SFK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자본 유지선이고요. 여기 만나는 점에서 자 분명히 1인당 자본량 불변이고요. 1인당 생산량 자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죠. 불변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때 정상 상태에서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황금률을 보일 수 있죠. 이게 1인당 소비, 1인당 저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S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50%가 황금률을 보이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저축률은 50%가 아니라 40%예요. 그 미만에 있습니다. 자라고 한다면 자 저축률이 50으로 상승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러면 새로운 정상 상태에서 1인당 산출은 자 저축률이 증가해서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의 산출도 커질 수밖에 없죠. 1번 맞습니다. 자 우리 2번 50%로 상승하면 드디어 황금률이 된 거죠. 황금률은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 상태니까 전보다 소비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정확히 맞습니다. 자 3번 저축률이 60%로 뛰어도요. 어차피 40%에서 60% 되게 되면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출 역시 전보다 커집니다.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4번 보시게 되면 저축률이 60% 상승하면 자 우선 현재 40%였는데 이게 50% 가면 일단 1인당 소비가 뭐 됩니까? 극대화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증가해요. 근데 60% 상승하면 다시 뭐 합니까?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 지금처럼 새로운 정상 상태에서 1인당 소비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크다는 보장은 50%로 상승할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됐다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드디어 황금률이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진짜 이번 지방직 문제는 지난 국가직 문제 또 서울시 문제와 더불어서 수리적 느낌이 완전 자리매김했고 더더구나 완전 그 7급의 문제 패턴이요 완전 달라지면서 이제는 7급도 기존의 CPA 내지는 적어도 감정평가사 수준까지는 완전 올라왔음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우리 조만간 10월 21일 날 또 국가직 추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추가 시험 대비 다른 거 없습니다. 올해 나왔던 기출 문제만 완벽히 먼저 소화하는 정복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지금까지 해커스 공무원학원의 국경제학을 담당하는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